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결국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끝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여당은 본회의 직후에 상임위를 열어서 임혜숙, 노형욱 두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한편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첫 가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범여권 단독으로 처리가 됐고 장관 후보자도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이 됐고 임명까지 됐잖아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 3명에 대해서 낙마를 요구했었는데 네. 한 명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빨리 이제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대체로 이제 1명 내지 2명 정도는 낙마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많이 있었어요. 네. 여권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는 야당이 반대하지만 인사검증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만 또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선거 참패 이후에 지금 이번 그 후보 3명을 다 임명하면 아마 부정적 여론이 더 악화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요구가 이제 명시로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과거처럼 무조건 다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처리를 한 건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뭐 통과됐습니다만 라인 펀드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뭐 뚜렷한 근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임명에도 이제 큰 부담은 없을 거라는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앞으로 이제 향후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네. 청문회도 있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여야 관계가 더욱더 대치가 가팔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단독 처리된 이후에 또 장관 후보자도 오늘 임명까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네. 그 현 정부에서 30번째, 31번째 그렇죠. 네. 야당을 일단 패싱한 처리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그럼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4.7 보선으로 좀 확인된 그런 민심에 좀 부응했다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예측이 됐던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한두 명 그것은 예측이 됐던 게 과거에는 이렇게 채택이 안 되면 한 이틀 정도 말미 주고 다시 재송보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한 나흘 이렇게 말미를 준단 말이죠. 그건 약간 국회로 다시 공을 넘긴 전 흔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당의 뭐 초선 의원들도 굉장히 좀 그런 성명 강한 성명도 내고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성명이 나왔다는 거는. 근데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인 흔적,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는 취했으나 그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방식은 취했지만 사실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청과의 조율을 거쳐서 한 거라고 뉘앙스가 다 그렇게 보도가 됐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민심에 부합한 것이었느냐라는 이제 본원적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왜냐하면 국민 57%가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부적격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마치 장관을 자리를 거래하듯이 한 명은 낙마시키고 나머지 2명은 통과하겠다라는 네. 것은 자칫 잘못한 국민들 눈에 기계적 균형 혹은 이것이 그냥 어떤 민심에 잠깐 이렇게 부합하려는 그런 좀 모면하려는 태도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충분하고 또 하나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이게 무슨 야구 경기도 아닌데 희생플라이 하듯이 이렇게 하느냐. 네. 사실은 국무위원이라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정책의 완결성을 갖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했다면 과연 이게 온전한 리더십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이니까 이렇게 좀 구제된 것이라는 식의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 이것이야말로 더더군다나 어떤 여성 전체에 대한 또 모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하는 참에 조금 더 포괄적인 폭넓은 통치력.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 좀 잘못되면 우리가 정책 실패라고 표현하는데 인사가 잘못되면 참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는 대통령 통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과연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아마 저는 좀 경색된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전망합니다. 일단 어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작엔 아무래도 박준영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평론가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자진 사퇴 과정에 청와대 이제 소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결정이 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이제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와의 회동이 있잖아요. 네.
오늘 정도 정리가 될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재송부 기간이 오늘이었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오늘이고 이제 주말이니까 사실상 한 닷새 정도의 여유를 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제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데 하루를 말미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최 교수 말씀처럼 과거에는 빨리 이제 이렇게 송부 요청을 했거든요.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도 하루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자회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선거에서 지고 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또다시 3명을 임명을 강행할 때는 아마 상당히 그 여론은 더 악화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3명 후보에 대한 것도 제가 잠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론이 좀 50% 넘었었어요. 타당하지 않다. 3명의 후보에 대해서 이 결정을 내린 건데 문제는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고 또 하나 있죠. 아까 여성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들의 보도가 이매숙 후보자의 경우는 여성이니까 여성 장관 30%를 맞추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젠더 이슈가 이제 부각될 거다 이런 보도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추정하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여성의 롤 모델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 과학기술계에 워낙 여성의 비중이 적다. 아마 그런 쪽이 더 고려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명이다 두 명이다라고 딱 정해놓는 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차제에 어차피 이제 이번에 명분을 나름대로 확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라는 게 뭐 물론 그 부동산 투기가 가장 큰 요인일 수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거나 부적격 보고서 채택된 경우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비판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난 정권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지난 정권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민심의 악화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른바 이제 집권당의 이제 독주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걸 의식해서 이렇게 됐는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청문회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공개로 하는 거는 이제 업무 역량 이런 건 공개로 하고 도덕성 부분은 이제 비공개로 하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든 야든 어쨌든 현재의 인사청문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자꾸 도덕성의 검증을 뭐 신상철기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법안도 많이 제출됐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직접 언급을 했으니까 여당이 주도를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좀 인사청문제도 좀 바꿔라. 그렇게 돼야지 이거 나올 때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얘기 나오고 국정감사도 똑같아요. 국감도 끝나면 항상 국감 개선 얘기 나오다 또 흐지부되고. 이번엔 마침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야말로 여야가 정책 유불리 따지 말고 그 청문 자료, 그 검증 자료를 야당에게 먼저 줘서 공유하게끔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개로 이제 그 정책 역량을 검증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무작정 비공개로 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 장관 이 후보자를 청문하는 거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하나의 견제수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지적을 했으니까 차제 여야를 떠나서 이제는 좀 고쳐라. 청문회에서 부적격제도 채택됐는데 임명하면은 인사청문회 폐지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자꾸 청문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게 맞다면 차제 고쳐서 이게 제도가 정착되게 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정쟁의 대상은 안 되지 않겠어요? 청문제도가 이게 어떤 때는 여야 관계 또는 대통령의 지도에 따라서 어떤 후보는 같은 조건인데도 낙마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안착시켜라라는 말씀 따로 드립니다. 제가. 말씀하신 김에 그 인사청문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도 최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문제를 제기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청문회 그러니까 제도를 약간 그러니까 손보는 거 비공개를 일부 넣고 공개를 일부 하는 거 그건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자체를 저는 이 취지를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공직자의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는데 매우 순기능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인사권 남용을 견제한다든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공적 차원으로 치환됐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이번에 저는 굉장히 사례를 잘 보여준 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신상털기, 무한주기, 여론재판 안 했어요. 왜? 7대 기준에 다 맞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야당조차 칭찬했어요. 칭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게 정말 뭐 박수 쳐드리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 동안의 청문회 동안 정책 질의, 그다음에 당신이 1년 남은 고용노동부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아주 순기능적인 질문들과 답변들이 오고 갔어요. 예. 이게 바로 저는 인사청문회 전형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173석, 그러니까 초기엔 180석이었죠. 이 거대 여당의 힘을 그때 야당과 협상하면서 청문회제도 개편했었어야죠.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당도 언젠간 또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기할 수 없어요.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당이 그때 협상력을 발휘해서 법사위원장 가져가고 상임위 독식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를 하고 토론했으면 저는 그때 주호영 대표가 상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어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걸 탓하는, 이건 대통령께서 탓하는 거는 예. 온당치 않으시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온전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당청 관계에 이렇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이걸 논의의 공론의 장을 만들었었어야지, 이제 와서 이게 인사청문회가 무한주기식이라서 이렇게 되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랬잖아요. 버티지 못한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없다. 네. 그렇다면 차제에 전 개혁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본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해서 여야가 이 문제를 가져가야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눈 가려 아웅하듯이 가다 보면 저는 이 인사청문회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살리는 선에서 약간 어떤 그 말하자면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이 대중에게 너무 공개되거나 이것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넘어가는 것쯤은 좀 방어해야 되겠지만 예. 이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치적 협상은 오히려 그거는 역풍을 부를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어제 시간상으로 보면요. 어제 저녁 7시에 그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가 열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관 후보자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시 전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인사 처리하면 안 된다.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싶다. 이런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대통령이 원내대표 됐을 때 한번 식사했는데 거절은 한 네. 상태였거든요. 지금 뭐 일단 청문회 전국은 거의 끝났습니다만은 면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정치적인 어떤 그 레토릭으로 봐야죠. 예. 왜냐하면 최소한 야당 그때도 이제 대통령과 단순히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 네. 이제 의제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듯이 야당의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지만 당대표 권한대행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만날 때 즉각적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다면 정말 이거는 보여주기식 쇼밖에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공사라고 보는데 예. 중요한 거는 야당이 그만큼 이제 대통령께 해명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비서실장이나 중간에 협의를 거쳐서 의제를 조율한 다음에 양 지도자가 만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사실 오늘 여당 지도부와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과 지금 상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곧 만나는 그걸 거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인사가 마지막에 꼬이면서 오히려 여당의 당청 관계에 아주 걸림돌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저는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형식을 신임 지도부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저는 소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을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의총을 그 앞에서 하겠다, 대통령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강한 발언과 그렇게 정치적인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접근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청문 전국 민주당의 새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시점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텐데 지금의 상황을 좀 일반 대중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번뿐만이 아니라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이 청와대가 정한 이제 7대 배제 원칙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 5대 배제 원칙에서 2개를 늘렸어요. 음주운전 등 해서 2개를 더 늘렸는데 일부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이번에 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예. 뭐 이런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네. 대개 여든 야든 국민의 평균보다 못 미친단 말이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평균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도덕성 문제에서 국민들의 평균은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위장전입이라든지 뭐 탈루라든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세금은 물론이고 과태료 자동차 이른바 딱지를 받아도 이렇게 안 내면 좀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예, 얼른 예. 내고 나중에 또 과태료도 나오니까 맞아요. 가산제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낯이 두꺼운 건지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문제도를 탓할 게 아니라 네. 전 청문제도도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물론 라인펀드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부겸 장관이
뭐 로비를 했다는 이런 게 별로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럼 야당이 정확하게 밝혀내든가. 그럼 이 부분, 그러니까 총리 인준과 이 장관 후보자들의 이른바 낙마와는 연계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아까 이 청문회라는 게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 그 시점이 임기 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같은 위장 전입이라도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크게 부각될 때가 있고 낙마의 조건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들쭉날쭉한 거예요, 이 기준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7대 기준을 내놓은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의원의 뭐 불패시나 그거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건. 그건 여야가 같이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봐준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고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김부겸 후보자와 연계시키려 했잖아요. 이게 바로 정쟁적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제3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좋고 예. 그러나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분명하게 근거나 이런 걸 제기하기 못했으면 그냥 그건 그대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게 좀 정쟁화되지 않은 단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가. 이번에 제1야당도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돼요. 예. 과도하게 정쟁의 하나의 소재로 사용한 거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단 여당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새로운 당청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근데 네. 이번에도 민주당 지도부도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예. 지도부는 좀 의외로 좀 어정쩡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검증에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갑자기 송영길 지도부가 좀 주춤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초선 의원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여당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거라고 봐요. 물론 민심을 반영한 거긴 합니다만. 예.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정쟁에 활용하지 말 것. 그리고 이제 정권도 검증이 돼서 이 정도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다라고 할 때 내놔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도는 고쳐야 된다라는 거. 이 몇 가지가 이번 청문 정국에서 보여준 하나의 그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소영 평론가께서도 이번 청문 전국에 대한 결과, 과정, 여야에 대한 평가 짧게 해주시죠. 저는 어쨌든 뭐 이번 청문 전국에서 야당은 아주 굉장한 정치적 이득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표현하기 조금 뭐하지만 꽃놀이 피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한 명이라도 지금 낙마를 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존재감을 입증시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만일 설령 또 그러니까 지금도 임혜숙 후보자를 놓고 또 공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아직도 오만과 독선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구성됐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저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연동시킨 거는 조금 좀 패착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총리라는 것은 어쨌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1인지하 만인지상에 있다고 얘기하는 자리지만 사실은 민생을 책임지는 또 내각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장기간 오래 이제 비워두는 것은 과연 이제 국민 정서상 과연 그게 좋은가? 근데 이 3명 장관과 연동을 시키는 건 원내 전략으로서 타당했지만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저한테 있고요. 예. 어쨌든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부 양보한 모습은 보였지만 아직도 이 굉장한 내가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좀 아쉽고 더더군다나 송영길 대표도 사실 첫 리더십 시험대에 든 사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매끄럽게 풀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과제를 더 안고 가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래 우리 대통령 5년 단임제 국가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어떤 대통령 지지율이 전강후약이잖아요. 네. 전에는 앞서선 강하지만 나중에 약해 빠지는 형태인데 과연 그 접점, 당청관에서 송영길 대표가 비문으로 받지만 또 이번에 친문에 또 영향이 또 확인이 됐잖아요. 당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민심과의 괴리를 얼만큼 좁혀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예. 조금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 전국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미 그거는 끝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오늘 만남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민생 관련 얘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부동산 그리고 뭐 백신 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 경제 회복 이런 부분들일 것이고 아마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미 정상회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당 지도부가 만나는 거니까 여당의 이제 핵심이 우리나라의 이 권력 운영 원리라는 게 당정청이 한 축이 되는 거잖아요. 집권하는 연대를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당청 관계에 관해서 어떠한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아마 그 송영길 대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단 이제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송영길 대표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집권당과 청와대와의 관계는 우리 정치의 아주 굉장한 숙제예요. 예. 왜냐하면 당은 후보를 공천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정당이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자꾸 청와대에게 너무 휘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여의도 출장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 어느 정권이나 다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임기 말이 되고 대통령 임기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른바 레임덕이 생기면 대통령 당신 나가시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탈당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탈당을 다 했었어요. 노무현 그랬죠.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다 탈당했었거든요.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전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개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청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예요, 지금. 아까 우리 최 평론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지도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시금석이었거든요. 나름 성과는 좀 거뒀어요. 한 명의 낭만을 이끌어냈으니까. 네. 여당이 이끌어냈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대단히 좀 생소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송영길 대표와 대통령이 암묵적으로라도 그렇고 명시적으로도 청와대가 당에게 자율권을 주고 정당도 집권당으로서 국회의 일각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스탠스를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국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의회와 내각이 융합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니까. 예. 대통령제의 가장 기본 원리는 입법, 사법, 행정이 철저히 견제하는 거예요. 이른바 체크 앤 밸런스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각, 국회의원이 장관이 될 수 있는 제도. 아주 애매한 제도예요. 그 당정청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장관이 국회에 와서 급할 땐 표결에도 참석하고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서 자꾸 청문회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런 청문회에서 나온 거의 이번 정권의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또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장관에 관련해서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원스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네. 드리면, 그러니까 최 교수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여든 야든 대선이 지금 한 1년 조금 이제 그 전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하는 모든 정치 행위는 여당 입장에서는 재집권 전략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탈환 전략입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부터 하나하나는 살얼음판 상황이고 모든 정치 행위 하나하나가 국민 눈에는 이것이 집권과 연동되고 탈환과 연동될 수 있는 대선 전략이라는 걸 명심하고 예. 굉장히 신중하고 또 결단력 있게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선 이야기 해주셨는데 대권 주자 관련 여론조사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 사이에 가상 양자 대결의 결과를 한번 봤더니요.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42%, 윤석열 전 총장이 35.1%였는데 물론 같은 날 조사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면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처음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데는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장 여기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저런 수치는 지금 그 국민과 유권자들이 민주당과는 별도로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5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뭐가 나왔냐면은 절대 지지하고 싶지 않은 정당의 1위가 민주당인데 39.7이 나왔고 국민의힘이 31.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아직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아직도 사칠 재보선의 여파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지금 그 후보들 두 분은 총리를 지내신 분이라 바로 이 연동되고 연상되는 분들인데 예. 이재명 지사는 뭔가 여당 속의 야당 같은 느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계속 지금 물밑 자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수, 뭐 대권 수업이라고 흔히들 소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죠. 저는 호남의 지지가 굉장히 그걸 반증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호남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해온 지역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지금 막 호남으로 달려가서 하는데 저는 어쨌든 민주당 기존 지지층들이 분리해서 지금 보고 있고 또 국민들도 이 정부의 책임과는 이재명 지사를 약간 별도로 보고 있는 그 수치가 나온 건데 물론 저 수치는 앞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그것이 반영된 정치적 함의가 담긴 저는 수치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오마이뉴스가 한 것과 갤럽이 한 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잡아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 이재명 지사가 민주평화광장을 출범시켰어요. 예.
뭐 이재명 지사는 자기도 초청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게 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룹이라는 거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해찬 전 대표를 고리로 해서 어떤 민주당의 사실 민주당이 지금 친문 비문 얘기하는데 친문이냐 범친문이냐 친문 주주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인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친문 뭐 친노가 다 연대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도 저는 영향을 줬다고 봐요. 뭔가 민주당에서도 뭐 친문이 이재명 지사를 거부하고 뭐 새로운 후보를 세운다 이런 얘기 계속 있는데 예. 그것도 결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은 당심은 절대 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에서 많은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친문 아니라 친문보다 더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보고 단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네. 너무 이제 수면에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어떤 신중함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사정도 봐야 될 것이고 그 만약에 합류하거나 결합한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도 봐야 될 것이고 과연 합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견고하잖아요. 네. 어제 이재명 지사한테 아까 갤럽 조사는 좀 오차범위 밖으로 졌지만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지금 여권 내에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는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보일 때는 민주당 후보인데 친문과 좀 결이 다른 후보. 아무리 이재명 지사가 친문과 어떤 이 경선이 있으니까 각을 세우려 하진 않지만 그걸 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